저 중재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많은 평론가들이 트럼프가 북미회담 파기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한 라인을 빨리 이럴 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한 라인을 쓸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중지할 때가 아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대화해서 뭔가 문제를 풀 조짐이 보일 때 중재가 되는 거지. 둘이 꽉 막힌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전 이 국면은 깨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반응이 보니까 양자가 풀어야 될 문제다, 직접 대화로. 그리고 빠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 김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하고 만날 아량이 있다. 그 아량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북한에서 자존심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거 완전 굴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그 북미회담이 성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의문의 일패는 TV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토론하고 평론한 분들이 의문의 일패를 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남북 화해 시대에 평론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틀로 자꾸 변화하는 이 방식을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는데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 질문을 할 때 되게 뻣뻣하게. 굉장히 심각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대통령님도 사람인지라 되게 뻣뻣하게 답을 하다가 그 뉴욕타임즈인가요? ABC인가요? 그 여성이 얘기를 할 때 내용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이 다 했는데 되게 이번에 이제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핵심 내용을 짚으니까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되게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답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도 이제 좀 과거의 언론이라는 게 보면 사회부 보면 뭐 경찰에 가가지고 뭐 책상 위에 발 탁 하고 막 걷어차고 요새는 못 그래요. 못 그러는데 그게 행동으로는 바뀌었지만 마음이 안 바뀐 것 같아서 좀 바뀌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얘기한 그 CVID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비핵화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체제 보장, 김정은 정권 보장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합의를 낼 수 있을까? 6월 12일 날 이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최소한 과정상에 긍정적으로 남을 그 정도의 회담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아까 중재자. 딴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면서 또 동시에 당사자잖아요. 우리 한반도의 이 상황이니까 당사자의 역할. 그다음에 이 미국하고의 이 동반자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어느 한쪽에 너무 비중을 실른다기보다 그 세 가지 역할을 굉장히 균형되게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고비가 또 있을 거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 70년간 이 얼어붙은 동토잖아요. 이것이 단 한 차례의 봄으로 완전히 해빙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동시에 청와대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를 내가 1년 내에 2년 내에 아니면 내 임기 내에 이거를 완료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조급한 타임 테이블로부터는 좀 벗어나셔서 좀 긴 호흡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새는 이제 달구어졌을 때 두들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비준해서 계속 좀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게 청와대 주장 아닌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전에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14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를 이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14선언을 남북 간에 함으로써 그것을 이행할 수도 없었고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6.15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였다면 14는 정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깨알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하고 북미회담 하고 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아마 간절히 비준을 받고 싶을 거다. 그래서 혹시 정부가 교체돼도 그 정부 차원에서 이게 국가적 차원의 일이니까 정부가 바꿀 수 없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한 것 같아요. 그게 간절하시면 하시는 만큼 제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와대와 평양 간의 거리보다 청와대와 여의도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안아주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막 번개팅하고 전화하시고 하는 것 이상으로 국회 쪽에 우리 야당 지도자들하고 좀 전화도 하시고. 유승민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번개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문재인 좋아요. 대표. 좋은데 이런 그렇게 거 하시면 그러니까 좋겠다. 홍준표 대표 체제 네. 뭐에서는 참 할래도 하기가 어려울 거다. 유승민 대표만 해도 이번에 이제 남북 번개 회담이 있은 다음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은 반전의 노력을 인정은 하는데 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다시 평화수요가 계속됐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근데 논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속내가 좀 복잡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이게 북한 변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북한발 이슈가 나오면 종북이나 뭐 색깔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판세가 뒤집히거나 역전되거나 그리고 논란이 세게 붙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어떨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종의 이제 그 주사파, 뭐 사회주의 노선 이런 걸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그래서 이제 그런 노선이 과연 우리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네. 바라건대 저희 네. 뭐 정치인이고 또 이 국가 경영에도 예, 일부 참여했었던 예. 그런 입장에서 정말 통일 외교 안보 이 이슈만큼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익만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또 이 정상회담 건이 이렇게 크게 네. 대두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당 차원에서는 이제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각을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분이 실검에 올랐는데 여당 최고의 선대 본부장은 김정은인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그런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또 하태경 최고도 아니다. 홍준표 대표가 뭐 민주당 그렇다. 선거운동은 다 해주고 있다. 그것도 동의하기 네. 어려운데 어쨌든 굳이 두 사람 발언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하라면 그래도 하태경 최고위원 말이 맞다 이랬는데 저는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는 정말 우리 정치를 자꾸 뒤로 예. 후퇴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렇게 묘하게 맞물려지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 정상회담 그 이슈가 네. 잘 굴러가면 굴러가는 대로 며칠 전처럼 약간 고비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 이슈가 그 너무나 이제 이렇게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선거 이슈가 살아나지도 않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네.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에서 자꾸 좀 국민들 무리수를 좀 두는 제 여론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 그렇죠. 민주당이었죠, 원래.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나 그걸 잘 몰랐습니다. 물론 이게 사안마다 조금 다른 면이 있었지만 네. 이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런 식의 논평은 아무리 정치를 입으로 한다지만 좀 정치의 품격을 좀 높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신색깔론인데 네. 이거는 통하지도 않을 색깔론이거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권력, 대표와 원내대표가 뭐가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마이크 잡는 거거든요. 언론 앞에서. 그만큼 정치인은 이제 말, 평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저는 두 분의 얘기가 다 뭐 그렇게 동의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의 선대본부장 이상의 이 판을 만든 건 문재인 정부죠. 일을 잘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식의 평가 또한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 보니 네. 잘하고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 뭐 민주당이 사실은 조금은 추 대표도 잘하지만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바가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내세운다면 저는 또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일을 대통령께서 잘하신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러는데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킨 거는 정말 잘했다고 저도 평가를 하는데 그 나머지 이 내치 부분, 경제 관련한 부분은 너무 이 문제에 덮여 있어가지고 그 사실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덮여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대북 관계는 대북 관계대로 하시되 좀 이 국내 상황도 대통령께서 조금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네. 더 배분을 많이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원래 그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올해 그 국정 기조 발표할 때 작년에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 만든 정부라면 올해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고 네,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네, 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남북 문제로 막 가면서 네, 청년 네, 실업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네, 네. 뭐가 달라졌냐, 촛불혁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 손에 잡히는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제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오히려 야당이 그런 식으로 논쟁을 이끌어 갔다면 네. 지방선거에서 다른 논쟁점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아. 예, 그런데 야당이 이런 어떤 남북 간의 평화 문제가 너무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되게 잘 까먹어요. 평창 올림픽 이전만 해도 전쟁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 분위기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관리는 안 하고 최저임금이나 다른 거를 주요 이슈로 내세웠다면 아마 또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는데 네, 네. 앞으로는 좀 시간과 그 이게 열정을 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특히 이제 지방의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네. 지방의 일꾼을 뽑는 건데 어쨌든 남북관계 현안이 너무 커서 지방의 이슈가 그 지역의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예,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라든지 네.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 선거에서는 네. 이게 정치적인 판단, 큰 틀의 바람이 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의원으로 넘어가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특히 시도의원의 경우는 이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하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요? 특히 시도의원은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가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나, 누가 열심히 지금 선거에서 뛰고 있나를 같이 보세요. 유권자들이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은 아마 그 정치인이나 네. 언론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기초자치단체장도 민주당 후보들이 비교적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 선거 결과는 꼭 네.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좀 보수적인 샤이 보수라고 표현할 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어느 쪽에도 지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결코 민주당으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되게 지금 아주 신중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고 있는 게 무응답층입니다. 그리고 그 무응답층이 좀 늘었죠. 23% 늘었습니다. 정도로. 그래서 그 무응답층의 향배에 따라 저는 이제 지역 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면 시도의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건 기초자치단체장들이고요. 우선 공무원들이 친절해지는 걸 가장 원하세요. 예, 시민들이나 네, 주민들은 네.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 단위에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막 압승을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지금 민주당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선거 다 끝난 것처럼 오만하거나 이걸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다니다 보면 의외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께서 홍 대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홍 대표 걱정을 하는 분은 처음에는 저분들이 민주당을 찍으실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되고 잘하기를 바라서 걱정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양상은 그 시도의원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뭐. 근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요. 너무 겸손하십니까? 예. 아니, 저는 냉정하게. 기초의 의원들은 지역 밀착형으로 네. 그 지역 주민들 많이 아는 분들이 당선이 되는데
자치단체장이랑 광역의 의원들 이런 잘 모르거든요. 지역의 유권자들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줄투표라고 하죠. 아, 줄투표.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부터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이렇게는 좀 줄투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압승을 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특히 비례대표는 그렇겠죠. 예, 예. 아까 제가 홍준표 대표나 한국당이 지방선거 의식해서 너무 이 남북회담까지 각을 세우느라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중앙당에서만 지금 그렇게 하지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이 남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중앙당에 있는 주요 지도부들이 막 그 각을 세우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요. 후보들은 아우 좀 제발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지역에는 선거 유세 지원하러 오시지 말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다음에 벌써요? 저희가 좀 네. 시간을 늘리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두 축이 그 6월까지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게 주요 쟁점인데 어쨌든 그 좀 긍정적으로 밝은 기운이 많이 작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봤더니 지방선거에 여성 후보자들이 또 많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예, 8.2% 아니, 정도밖에. 민주당에서 좀 광역단체장 있잖아요. 네. 시장, 도지사 이런 네. 분에 저는 서울이나 광주나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네. 거기 여성 예비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경선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경쟁력으로 경선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이 조직력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여성 정치인들에게 저희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제를 좀 충실하게 조직을 좀 잘 알겠습니다. 만드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네. 아까 중재자. 딴질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워낙 중요한 네, 이슈니까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예. 중재자로서의 역할. 를 하셔야 되면서 또 동시에 당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의 이 상황이니까 예. 당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미국하고의 이 동반자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어느 한쪽에 너무 비중을 실른다기보다 그 세 가지 역할을 굉장히 균형되게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고비가 또 있을 거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 70년간 이 얼어붙은 동토잖아요. 이것이 단 한 차례의 봄으로 완전히 해빙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동시에 청와대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문제를 내가 1년 내에 2년 내에 아니면 내 임기 내에 이거를 완료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조급한 타임 테이블로부터는 좀 벗어나셔서 좀 긴 호흡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쇠는 이제 달구어졌을 때 두들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국회 비준해서 계속 좀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게 청와대 무슨 주장 얘기냐면 아닌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전에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14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저 중재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많은 평론가들이 트럼프가 북미 회담 파기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한 라인을 빨리 이럴 때 써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그래요,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한 라인을 쓸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중지할 때가 아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대화해서 뭔가 문제를 풀 조짐이 보일 때 중재가 되는 거지. 둘이 꽉 막힌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전 이 국면은 깨졌을 거라고 봅니다. 나섰으면. 그런데 청와대의 반응이 보니까 양자가 풀어야 될 문제다, 직접 대화로. 그리고 빠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 김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하고 만날 아량이 있다. 그 아량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북한에서 자존심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거 완전 불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그 북미 회담이 성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의문의 일패는 TV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토론하고 평론한 분들이 의문의 일패를 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남북 화해 시대에
평론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틀로 자꾸 변화하는 입사를 이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14선언을 남북 간에 함으로써 그것을 이행할 수도 없었고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6.15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였다면 14는 정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깨알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하고 북미회담 하고 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아마 간절히 비준을 받고 싶을 거다. 그래서 혹시 정부가 교체돼도 그렇죠. 그 정부 차원에서 이게 국가적 차원의 일이니까 정부가 바꿀 수 없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한 것 같아요. 그게 간절하시면 하시는 만큼 제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와대와 평양 간의 거리보다 청와대와 여의도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안아주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막 번개팅하고 전화하시고 하는 것 이상으로 국회 쪽에 우리 야당 지도자들하고 좀 전화도 하시고. 유승민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번개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문재인 좋아요. 대표. 좋은데 이런 그렇게 거 하시면 그러니까 좋겠다. 홍준표 대표 체제 뭐에서는 참 할래도 하기가 어려울 거다. 유승민 대표만 해도 이번에 이제 남북 번개 회담이 있은 다음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은 반전의 노력을 인정은 하는데 이 방식을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는데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 질문을 할 때 되게 뻣뻣하게 굉장히 굉장히 심각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대통령님도 사람인지라 되게 뻣뻣하게 답을 하다가 그 뉴욕타임즈인가요? ABC인가요? 그 여성이 얘기를 할 때 내용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이 다 했는데 되게 이번에 이제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핵심 내용을 짚으니까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되게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답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도 이제 좀 과거의 언론이라는 게 보면 사회부 보면 뭐 경찰에 가가지고 뭐 책상 위에 발 탁 하고 막 걷어차고 요새는 못 그래요. 못 그러는데 그게 행동으로는 바뀌었지만 마음이 안 바뀐 것 같아서 좀 바뀌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얘기한 그 CVID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비핵화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체제 보장, 김정은 정권 보장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합의를 낼 수 있을까? 6월 12일 날 이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최소한 과정상에 긍정적으로 남을 그 정도의 회담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다시 평화 수요가 계속됐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논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속내가 좀 복잡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이게 북한 변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북한발 이슈가 나오면 종북이나 뭐 색깔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판세가 뒤집히거나 역전되거나 그리고 논란이 세게 붙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어떨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종의 이제 그 주사파, 뭐 사회주의 노선 이런 걸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그래서 이제 그런 노선이 과연 우리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바라건대 저희 뭐 정치인이고 또 이 국가 경영에도 일부 참여했었던 그런 입장에서 정말 통일 외교 안보 이 이슈만큼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익만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또 이 정상회담 건이 이렇게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당 차원에서는 이제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각을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